17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종가와 비교해봤을 때 18.8포인트, 0.6% 떨어지면서 3,134.52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전거래일보다 4.22포인트, 0.44% 떨어지면서 962.5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22억 원, 1,435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7,27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1,59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426억 원, 125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다시 0.6%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8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7만 원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 0.8%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LG화학이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0.7% 상승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 넘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현대차 0.8%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삼성 SDI도 0.4%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가 1.3%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은 0.3%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네이버도 0.4%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운수창고 업종이 1% 올랐고요. 은행 업종도 1%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종이목재, 서비스업, 유통업종이 상승했고요. 반면에 증권업종과 철강, 금속, 의약품, 비금속 광물, 보험업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3%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도 0.6%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8% 내림세, 그리고 펄어비스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SK머티리얼즈도 0.7%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소폭 올랐습니다. CJ ENM은 0.9%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6원 2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34원 8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나침입니다. 네, 자 지금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한 주를 종합을 해보자면 5월 달 들어서 상대적으로 힘찬 출발을 보였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주 후반에는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주 초의 그러한 고점을 탈환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된 한 주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는 또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한 1% 정도 MOM으로 좀 증가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보합 정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4월 소매 판매 자체가 지난 한 10여 년간의 장기 추세선을 거의 10에서 13% 이상 지금 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미국의 수요가 매우 견조하다는 걸 볼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전월하고 또 유사한 수준의 그러한 판매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는 지난주에 우려가 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 소위 이제 가격 부담을 일부 느끼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은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통업체들 재고 상태는 오히려 좀 줄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고 같은 수준의, 그러니까 3월과 같은 4월 달의 소비였지만 워낙 높은 소위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계속 지난 한 3개월 이상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 자체가 지금 미국의 소매 업종의 그러한 사업자들의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지금 차트가 지금 열려 있으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소매업 재고 매출 비율은 2008년, 7년의 그 최저점보다도 한 40% 이상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전체 제조업이나 무역 쪽의 재고 매출 비율조차도 지금 거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창고들이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의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 재고를 다시 쌓아야 되는 그러한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쪽으로 가서도 미국의 수입은 계속 지속될 확률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수출하는 아시아권,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 수출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중국 쪽에서는 약간은 좀 안 좋은 소식이 그 유동성 위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경기가 좀 과열 국면을 보이니까 돈줄을 바로 좀 재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계속 좀 혹시 시장에 좀 약간의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소위 신용 확대를 줄이는 거, 유동성 공급을 둔화시키는 거를 저희가 계속 좀 걱정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열어보시면 중국의 M1 협의 통화, M2 이 두 소위 이제 대표적인 유동성 공급, 통화량 공급을 체크하는 지표 자체의 증가율이 보시면 특히 이제 M2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에 제일 낮았던 수준의 증가율 8%대로 완전히 내려와 있고요. 중국의 M1조차 협의조차도 지금 보시면 최고점 15%까지 YY 증가했던 것이 한 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중국이 확실한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중국의 수입이 많은 상품 시장이나 또는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약간은 소위 경기에 대한 일종의 냉각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상품 시장 쪽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다소 주춤해질 수도 있겠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중국에서 철광석 가격에 대한 우려, 철강 제품 급등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기후, 특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가 규제에 나서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금요일 날 철광석 가격이 이제 최저점으로 또 당일 제한폭까지 이제 내려갔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주말 동안 발표된 중국의 4월달 철강 생산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이 나타나면서 다시 철광석 가격은 어젯밤에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이렇게 줄이는 것이 시장의 냉각은 일부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워낙 전 세계 수요 자체가 견조하고 중국 내에서의 그런 철강 제품 수요가 계속 견조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급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중국이 지금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중국 집값 잡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만의 고민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최저 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집값 올라가는 것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특히 과거 15년도나 18년도에 그런 우려가 컸었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소위 긴축 정책을 펼쳤었던 그런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봤듯이 지금 연초 이후에 통화량 공급을 줄였음에도 일부 증가율을 둔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난달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15년이나 18년도의 급등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는 계속 지금 집값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뉴욕 증시발 영향으로 또 양시장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일 동안 상승하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역시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3,130선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뭐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시장은 좀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거라고 좀 예상을 드렸고, 일단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좀 순매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순매도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뭐 이번 주는 조금 불안감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그 흐름들을 보면 약간 좀 저가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여전히 좀 심하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뭐 백신 제일 우선순위가 이제 백신이죠. 네.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공급 부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백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하거나 원료를 뭐 공급받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뭐 이현제약이라든지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제 이제 급등이 터졌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그런 이슈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가의 이제 모멘텀이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다 가시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평가 쪽도 순환이 많이 되고, 또 종목들도 이제 지금 뭐 성장주들이나 이런 IT주들이 지수의 눌림에 따라서 상승이 좀 더디게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거나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그런 이슈에 편승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장은 좀 눌리는 흐름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내일은 우리가 이제 부처농 조신날이라서 이제 휴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 조금 빠지면은 또 이제 아마 반등 시도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종목별 차별화 말씀드렸듯이 지금 IT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매력이나 가격적인 매력,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적 가지고 이제 저평가 매력을 이제 잣대를 대는 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 매력이 큰데 시장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백신이나 뭐 코로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인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또 굉장히 지금 코로나 문제가 또 확산세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도 뭐 지금 백신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이슈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종목들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뭔가 이제 수익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률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것들을 좀 이번 주에 좀 타켓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뭐 꺾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조금 작용을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대내적인 변수가 있어서 시장이 당장은 좋아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명분이나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단기 트레이딩 하는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서 좀 그런 쪽의 매매 포지션을 좀 잡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 있는 개별 종목에 초점 맞춰 보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3,130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95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만 원 선을 회복한 지 또다시 하루 만에 또 7만 원 선으로 좀 주저앉은 삼성전자인데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도 역시 추가적인 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4% 내림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11만 7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입니다. 오늘 0.8% 오름세 예상이 되네요. 예상 체결가 86만 7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1%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88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에서 플랫폼 관련주들 또 견조하게 오름세를 나타냈었죠. 네이버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4만 4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입니다. 역시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현대차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2만 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매기가 쏠릴 걸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SK바이오팜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역시 1% 안팎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9,5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어제장에서 좀 올랐었죠.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장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7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펄어비스 소폭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5만 5,9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K머티리얼즈 오늘 또 1%대 약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1만 1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CGENM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1,3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지표들 또 거시적인 경제 상황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중국 쪽에서 왜 유동성을 축소하려는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최근에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버히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자칫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유동성을 축소하게 되면은 중국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 세계 G2, 넘버 2인 중국 경제가 혹시라도 냉각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한국 시장에 많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의 수출입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4월 달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예상은 한 24% 정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32% 정도 나오면서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이상은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중국이 너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다가 오히려 상당히 어려운 자산버블 형태로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돈을 풀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지금 미리 좀 줄여놔도 수출을 중심으로 충분히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굳이 내부적으로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고요. 결국 이거는 중국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만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돈을 다시 풀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부터 중국이 주간 단위로는 다시 주가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상승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경기도 회복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다 유동성까지 풍부하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10년 만에 최고치고 실제로 나온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금융시장 흔들었던 것이 미국의 4월달 CPI 원래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높은 그러한 물가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쳤고요. 근데 이건 단지 미국만의 이슈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이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세계적으로 이게 G10이나 신흥국이나 글로벌이나 모두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높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경계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경제학자들이 어찌 보면은 너무 가파르게 올릴 정도로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5월 7일부터 13일까지 블룸버그에서 한 70여 명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계속 분기별 미국의 CPI 증가율을 체크를 하는데
보시면은 1월 달에 2.7% 예상했던 것이 지금 5월 달에는 3.8%까지 거의 110bp 이상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올해 2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1,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2% 후반대, 3% 초반대의 그러한 물가 상승률을 예상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시장이 우려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왜 이렇게 가파르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나요? 4월 달은 상당히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예. 중고차 가격이 좀 주범이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중고차의 CPI가 전월비 거의 10% 가까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신차가 칩 생산 부족으로 신차 생산이 더디고 수요는 넘치다 보니까 그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렌트카 업체들의 저희 차 수급이 상당히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 생산 업체들은 신차 그나마 적게 생산하는 신차를 소비자에게 직접 딜리버리 하다 보니까 그 소위 중고차 시장으로 렌트카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이건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시장이 걱정을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중고차 가격의 급등 같은 거는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것은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은 해결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덜 움직이는 것, 소위 이제 말하는 스티키 프라이스 CPI라고 비탄력적 가격, 수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가격에 대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차트가 지금 열려져 있지만 지금 붉은색 선이 지금 중고차 가격 같은 것이 변동성이고 지금 그 하늘색이 이제 소위 그런 비탄력 가격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서서히 우상향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연준이 좀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또 이제 고용 시장과 맞물려서 이제 구인난도 더 커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비탄력적인 수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임금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2000년 이후에 구인 구직을 집계한 이래로 가장 큰 갭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구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미국 기업들의 구인난이 역대급으로 가장 올라간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임금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다가 퇴직자도 많이 증가되면서 구인난을 조금 더 심화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에서 있었던 가장 큰 것이 은퇴자들이 원래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후 세대, 통상 베이비 부모라 불리는 48년에서 64년도에 태어난 분들이 평균적으로 연에 200만 명 정도 은퇴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건강 걱정 때문에 300만 명 이상, 5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나가면서 더 구인난을 좀 가중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뭐 중국 쪽에서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제 유동성을 축소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준 입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나 예.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것들은 사실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큰 거는 주택 가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CPI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그 주택 가격을 소위 플락시 해갖고 자가 소유 비용, 일종의 기회 비용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센터장님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5월 18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지난번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했던 영화죠.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지금 테슬라 주가락에 베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 기술주들, 특히 성장주들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주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계심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네요. 0.4% 오름세로 3,147포인트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입니다. 약보합권이네요. 96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입니다. 7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4% 올라갑니다. 11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 대비로 플랫폼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견조했었는데 네이버가 1.3% 올라가면서 34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1.3% 상승 중입니다. 112,000원이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플랫폼 관련주도 역시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많이 떨어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실 그 전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어제 주가 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빠르게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반등을 나타내면서 8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도 0.8% 올라갑니다. 자,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히려 주가가 또 맥을 못 추고 있는 양상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79,40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동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두 오름세고요. LG화학 오늘 0.7% 상승하면서 86만 6천 원, 사흘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보시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역시 상승 중이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1% 상승을 나타내면서 나흘 연속 오름세고요. 1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좀 하락이죠. 셀트리온이 1.8% 약세를 나타내면서 26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각각 2%에서 1%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 유가 또 올랐죠. 오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오일이 2.9% 상승을 나타내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10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사실 그동안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이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또 정유주로도 묶이는 부분이 있죠. 1% 상승 중이네요. 27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SK이노베이션도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GS까지도 역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앞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오늘도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오늘 0.3% 상승 중입니다. 주가는 5만 1,000원이고요. 역시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입니다.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흘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 밖에 SK머티리얼즈도 0.7% 올라가네요. 31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도 소폭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제는 0.4% 내림세로 7만 2,500원입니다. 지금 시간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838억 원 그리고 3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연계금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7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섹터는 전기, 전자입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의약품 그리고 운수장비에서도 기관은 매수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에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과 의약품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업종별 흐름 봤을 때 오늘 철강 금속 섹터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 어제 이제 좀 철강 섹터가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포스코가 1.5% 올라가면서 37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닷새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대제철도 1% 올라가죠. 5만 5,600원. 그리고 동국제강, KG 동부제철도 각각 2% 오름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해운주 내에서는
어제 운수창고 흐름 좋았었는데 오늘 대한해운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HMM과 페노션은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각각 2%에서 0.2%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개인 투자자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29억 원 매도 5위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죠. 각각 27억 원 그리고 9억 원 매수 5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1원 20전 상승한 1,13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네. 네, 앞서서 미국의 주택 가격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죠. 네. 예, 그 얘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결국은 이제 역대급으로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에 그 초저금리가 나타나고 결국 이것이 이제 집값 상승으로 다 연결되면서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에 이제 골치가 좀 아픈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 자체는 사실은 집값 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집값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제가 살지 않고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임대료, 주거비 자체가 월세가 이제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걸로 구성됩니다. 지금 차트가 열려져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이 한 14개월 정도 집값 상승에 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4월 달에 봤던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이러한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한 임대료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거죠. 결국은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결국은 연준이 일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변경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결국은 이러한 집값과 연관된 그런 임대료 상승 부담, 우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은 지금 일시적인 상승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번 FOMC 의사록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주식 비중들이 충분히 많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혹여나 테이퍼링을 암시하는 것들이 나오거나 또 내지는 일시적인 거지 어느 정도 기간을 줄 거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나 타이밍을 골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부분 이제 문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차트에 보시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 소위 상품 시장이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핵심 그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략 그런 것들이 지금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연준이 이것을 일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 상품 시장, 원자재 시장과 맞물려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도 이 시장의 고점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때와 지금의 그러한 원자재 가격의 수요 구조나 또 그 올라가는 상황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다만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의 그러한 그 구리 가격의 그 고점을 가는데 대략 한 2년 정도 걸렸었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지금 1년째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하면 내년 이맘때쯤이 대충 원자재 가격이 고점이지 않겠느냐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직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이제 명확하게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준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테이퍼링을 하고 2차적으로는 기준 가격을 인상을 할 텐데요. 지금 연준의 그 기준 가격 인상의 확률에 배팅하는 그러한 그 선물 로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80%대 내년 말에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게 한 80% 정도였는데 지지난주죠. 그때 그 소위 신규 일자리가 예상보다 안 좋으면서 이것이 한 60%대로 급락을 했다가 지난주에 CPI가 다시 발표되면서 이것이
80%대로 원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계속 말은 하고 있지만 적어도 시장에서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금값이 또 최근에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금값 오래간만에 한번 살펴보면 네. 결국은 금값은 미국 10년물 국채의 실질 금리의 역함수입니다. 결국은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권인데 결국 그러면 금값이 올라갑니다. 차트에 보시면 실질 금리 하락하는 구간 동안 금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붉은색 선이 금 가격인데,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금 작년 여름 이후에 올 3월까지 금 가격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실질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긴 했는데 구조적으로는 지금 경기 회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금 가격이 여기서부터 계속 그냥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달러 흐름 좀 여쭤볼게요. 뭐 워낙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달러 약세 기조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물론 원화 대비로는 최근에 달러가 다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달러와는 여전히 약세 흐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아마 작년 여름 이후로 계속 달러의 약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올 초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선진국에서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다면 결국은 미국의 달러도 강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환율의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의 상대적인 강도가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레버리지를 일으켰냐, 결국은 재정 부양책, 빚을 얼마나 졌느냐에 또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이 과감하게 역대급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재정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GDP에서 재정 수지, 지금 이게 0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재정 적자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다 재정 적자가 나타났는데 순서로 보면은 미국이 가장 재정 적자 GDP를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영국, 이탈리아, 유로존, 독일 순입니다. 독일이 가장 보수적이죠. 하지만 마이너스 한 5%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그런 높은 경제 성장률은 빚으로 이뤄낸 재정 적자의 확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런 달러가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 대비 상대적으로 1년 동안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 차트에 다 녹여져 있다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결국은 소위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재정 수지 자체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달러의 약세 방향성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좀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올해부터 뭔가 이제 가치주, 경기 민감주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성장주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경기 민감주, 가치주로 갈아타는 모습인데 역시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투자 아이디어겠죠. 맞습니다. 제가 계속 기회가 올 때마다 지금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짜 계신 분들은 지금 성장주가 올라올 때마다 상당 부분 좀 중립화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왔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특히 인플레이션이 또 지금 강화되면서 금리, 명목금리라는 거는 장기 명목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결국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의 함수입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금리의 상승을 예측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차트에 열려져 있듯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가치주의 우상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장주와 가치주의 지금 향후 적어도 올해 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를 놓고 본다면 가치주의 우세가 계속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대응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경기 민감주 가치주로 갈아타려니 이게 또 약간 좀 뭔가 저점에서 잡는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좀 매수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다 보니까 성장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좀 가치주가 좀 떨어질 때 우리 또 성장주가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분명히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이제 타이밍의 이슈인데요. 타이밍의 이슈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길게 보자면 결국은 성장주에 대한 미련,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성장주가 최근에 부진하고 가치가 좋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좀 긴 차트를 놓고 보면 성장주가 가치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여전히 월등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한 20년 이상의 장기 차트인데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그런 프리미엄 상황입니다. 보시면 지금 2000년도의 최고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확실히 글로벌 그 성장주의 그 프리미엄 자체는 지금 뭐 10년 평균이나 20년 평균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월등하게 좀 높은 상황에서 지금 그 일종의 변곡점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의 방향성이 다시 우상향으로 간다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긴 방향성 자체는 그 장기간 지금 한 5년 이상 올라왔던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주 부분을 줄이시고 가치주로 넘어가야 되는, 굳이 말하면 기술적 플랫폼 업종을 좀 줄이시고 지금 경기 민감주로 넘어가야 되는 구간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사실 센터장님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작년 연말부터 좀 이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말씀을 주시긴 했어요. 뭐 경기 민감주, 가치주, 또 금융주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시긴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재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물론 저는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적어도 한두 달에 저희 이제 안심을 시키는 구간을 올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지금 갑자기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이렇게 급격한 그 자산 매입 축소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간이 왔을 때 성장주가 올라가고 가치주가 쉬는 기간이라면 충분히 이제 성장주의 이제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좀 길게 놓고 보면 일정 부분 시장의 좀 조정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2년차 징크스가 나타날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정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 비중을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꽉 채워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은 현금을 가져가시면서 시장 변동에 대응해서 그때 이제 적절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가져가시는 것이 좀 더 좋은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약간의 또 이상 징후들이 발견이 된다고 좀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채권하고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지난 한 30년간 가장 그 소위 검증된 그 포트폴리오가 주식과 채권을 60대 40 비율로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 황금 비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금리가 빠질 때 금리가 빠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서로 이제 상호 견제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이거든요. 서로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반면에 가끔 변곡점이 왔을 때는 주가 지수랑 그 다음에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9년도에 한번 나타나면서 미국의 장기 그 채권 금리랑 주가 지수 자체가 그 상관관계가 0.5 이상 올라갔던 것이 99년도에 한 번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한 두어 달 이후에
결국은 시장의 꼭지점을 찍으면서 대폭적으로 시장 조정이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최근에 지금 거의 0.5를 또 다시 달성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수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현상이 상당히 성공하게 급격히 높아진 현상이 나타난 거죠. 결국은 이러한 현상들 자체는 지금 6대 4, 60대 4식 포트폴리오 그런 현금 비율도 깨졌지만 그보다는 결국은 그러한 그 금리,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 조기 시그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계속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 선을 이탈했는데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저는 길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그 우려가 가장 큰 거는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그런 이제 수급이 꼬여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발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삼성전자의 그러한 칩 부족 이슈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긴 그림에서는 계속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히려 주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또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장에서 어떤 종목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카카오, 녹십자, 하나투어, 신풍제약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 올라가고 대한항공은 내림세고 녹십자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신풍제약 상승 중입니다. 그밖에 SKC, 현대제철, LG 유플러스, SK 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승폭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도 올라갑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SK 바이오사이언스, 신세계, 한진칼입니다. 오늘 신세계, 한진칼은 좀 쉬어가네요. 자, 그리고 SBS, S오일, 한국조선해양, 호텔신라, OCI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SBS, S오일 올라가고요. OCI 내림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지금 0.8%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네요. 3,162포인트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입니다. 963포인트입니다. 오늘 5월 18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